탈북민 사업에서 첫째도 둘째도 트라우마다. 할 수 있다. 자존감 이런 걸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트라우마라는 거 시간이 걸릴 뿐이고 치료가 필요할 뿐이지 회복이 가능하다. 저는 예전에 생방송으로 라디오 프로그램 할 때 그 꿈을 곧잘 꿨거든요. 꿈속에서 마이크를 찾아도 마이크가 없어지고 내가 늦었어. 가는데 가도 안 나오고 아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고 그런 악몽 한두 번쯤 다들 꾸시지 않나요? 어때요? 저는 악몽은 꿔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훅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런 상황. 죽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몸 상태가 안 좋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그 장면이 계속 꿈에 나오거든요. 마음이 약해졌을 때 꿈이 네. 반복되는. 반복되는. 선생님 없으세요 혹시? 저는 악몽을 꾸면 북한 꿈을 자꾸 아유, 꿔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을 두고 도망쳐 나올 때 그 상황이 계속되는데 제가 꿈속에 그 집에 간 거예요. 아유. 그래서 막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들켜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데 그게 생생한 거예요. 그 길이. 근데 그때 그 꿈을 꾸고 일어나면 한 정말 반나절 정도는 그쪽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울해지는구나. 예.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선생님처럼 반나절 이상 이렇게 네. 계속 힘들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트라우마가 네.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트라우마라는 말이 북쪽에서는 없으시잖아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쪽에서는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그런다 하면 심장신경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좀 신경질적이고 뭔가를 막 이렇게 화를 못 참고 막 이러면 저 사람은 심장신경증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걸 못 들어봤어요. 일단은 트라우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심리적인 외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겪으면서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재경험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예전에 힘들었던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사고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회피라고 하는 반응인데요. 어떤 상황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과각성인데요. 조금만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증상들과 더불어서 뭐 불면이라든지 뭐 우울이라든지 뭐 불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게 베트남 전쟁 때더라고요. 원래는 1차 대전 때도 참전 용사들이 워낙에 힘들어하니까 연구는 했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적용하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야기한 대로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을 했던 거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사건이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돌아온 참전 용사들이 네네. 사회에 나와서 너무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이들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그 참혹한 경험들, 트라우마가 많구나. 이들을 진단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만들어낸 개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부르는 외상 거죠. 후 스트레스 장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배워야 될 단어 네네. 같습니다. 네, 이 PTSD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트라우마 이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심장 신경증 장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잘 나왔던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람보. 전쟁에서 돌아온 전쟁 영웅의 사회 복귀 이거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조명을 한 영화인데 이 내용 중에서 보면 베트남전 종결하고 미국 사회에 와서 참전 용사들이 다들 적응을 못하니까 그 중에서 한 말이 있더라고요. Then I come back to the world, and I see all those maggots at the airport protesting me, spitting, calling me baby killer and all kinds of vile crap. I can't get it out of my head. I
7 years. Every day hurts. 영화의 주제가 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잘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아까 성우 씨가 말한 그 PTSD 이게 주요 증상이 있잖아요. 제 경험이라는 것, 그 만약에 북한에서 네. 예를 들면 처형당하는 장면을 선생님도 목격하셨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여러 번 네. 목격했죠. 그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악몽 같은 거. 악몽으로 악몽도 나타나는 나타나고 눈을 감아도 계속 떠오르고 그걸 제 경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북한을 떠나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 오는 도중에 그 열차 안에서 다 숨어서 지금 뭐 자는 것처럼 하고서 지금 오는데 앞에서 공안 경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분증 검열을 하면 오잖아요. 자기한테는 딱 다가오는데 숨이 막힐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제일 구석쪽에 누워 있는데 자는 것처럼 하고 지금 신경 곤두서고 있는데 다행히 경찰이 이렇게 딱 보더니 자는 것 같으니까 그 앞에까지 와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은 거죠.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 여행 버스 있잖아. 대형 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가는데 구석쪽에 앉았대요. 자기가 그 안에서 막 숨을 못 쉬겠더래요. 그때 그 숨 막히던 그 광경이 떠오르는 거지. 떠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온 몸에 그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숨이 막히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옆 사람 보고 말을 해서 누구 좀 자리 좀 바꾸자고. 네. 그래가지고 밝은 데로 나와서 바꿔 앉으니까 증상이 다행히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분도 사실은 평소에 생활하실 때는 그런 증상을 못 못 느끼셨는데 느꼈는데 그 비슷한 환경이 되니까 그때 생각이 탁 나고 생각만 난 게 아니라 네네. 온 몸이 그걸 그러니까. 반응한 거죠. 이게 완전한 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피라는 것도 트라우마의 주요 증상이더라고요. 그거는 한국도 흔해요.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났는데 그렇지. 교통사고 난 다음에 운전대 못 잡겠어. 타기도 그런 거. 싫어요. 그거 맞아 그런 거. 그리고 요거는 과각성. 이거는 솔직히 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과잉각성. 같아요. 예, 네, 과잉각성. 갑자기 어떤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 그렇죠. 뭐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전화 소리. 북한에서 딱 나와서 중국에서 숨어 살잖아요. 숨어 살 때 이렇게 공안 경찰이 계속 이렇게 갑자기 검열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에 그 지인들이 전화를 해줘요. 그러면 그다음에 전화기 놓고 남의 집 우방 어디로 막 피해야 되고 뭐 수수 집가리에도 숨어야 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벨 소리만 딱 울리면 저는 핸드폰 소리는 괜찮은데 집 전화 소리만 울리면 속에서 뭐가 덜렁 내려가는 것처럼. 덜컥 내려오는 예. 느낌. 그래서 선생님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지게 한국에 와서도 몇 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정복 입은 사람만 보면 피하고 가슴이 덜컹 또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공안 같아서. 오랫동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걸 과잉각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공개 총살도 북쪽에서 뭐 아주 막 자주는 아니지만 누구든지 다 한 번씩 보게 되니까 그때도 뭐 그냥 보고 괜찮으시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를 보고 굉장히 그냥 봤던 어떤 아이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피 검사할 때 기절했는데 아이고. 예, 자기 그게 피를 보고. 예, 피를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발현이 되는 이게 과잉각성. 이게 지속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한 사회도 트라우마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뭐 사회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런 얘기도 이제 기사를 자주 보거든요. 그렇죠. 네. 일본의 식민지 겪었고 네. 분단 그리고 뭐 전쟁도 다 치렀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고도의 압축 성장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좌우의 대립. 그러니까 이건 분단에서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다들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게 바로 남한의 국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란 말이 국민 하더라고요. 전체가 겪는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게 바로 공동체 트라우마라고 하더라고요. 사건 사고도 사실 이 트라우마에 많이 들어가는데 사회 전체가 휩쓸릴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이 북한 예를 들어서 세월호 또 있어요.
옛날에도 삼풍. 대구 네네. 지하철 참사, 그렇지. 네. 예,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요. 맞아요. 우리가 남한 내에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 뭐 사건 사고들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겪는 북한이 그런 트라우마는 더 많을 것 그거에 같아요. 대비하지 못할 큰 대형 사고들이 많아도 그게 뉴스나 이런 데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스나 이런 거 보도를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커지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확한 걸 모르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당연히 너무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공개 처형 이거 본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제 큰 얘기를 하자면 그 체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그 긴장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걸로 말하면 북한에서는 그냥 스트레스 자체였죠. 왜 그러냐면 주생활총괄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제일 내가 싫어하시네요. 잘못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상대방 허상 비판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 자체가 매일매일이 항상 분심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요. 누구를 비판하고 그리고 감시. 그것도 일종의 감시고 그것도 일종의 통제. 그렇죠. 그러니까 감시와 통제가 일반화된 사회라는 거죠, 북한이. 그런 사회에서 주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걸 갖다 체제 트라우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특성들이 있고 그게 남한 사회에 정착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 거기까지 연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항상 참는 데만 익숙하고 그리고 내가 내 솔직한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이걸 내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얘기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0년 이상 살다 보면 자유롭게 그때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의사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2017년도에 발표된 보고서에요. 탈북민들 상대로 조사를 했고 북한에서 겪은 트라우마 사례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네. 공개적인 자아 비판을 직접 경험했다. 이게 나한테 트라우마가 됐다가 82.33%로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웃과 당원의 감시와 고발, 이걸 직접 경험했다. 이게 57% 순이었고요. 그리고 또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지속적인 굶주림, 또 심한 경우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간적인 고난을 경험했다가 64% 말이 나오죠. 북한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사례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구나, 이런 거 저는 보면서 느꼈어요. 근데 탈북할 때 제가 7월 5일 날에 넘었거든요. 도망강 넘었는데 이전에는 무릎 아래로 왔다 갔다 했대요. 물의 깊이가. 근데 우리가 넘을 때는 장마철이라 그때 10며칠 동안 그냥 장마비가 내렸던 차라 조심조심 내려가다가 쭉 미끄러서 아예 누웠어요. 물 밑에서. 그때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갔거든.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물 바닥을 차고 올라오면서 극도하게 요구되는 그 순간에 머리가 물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다시 하게 됐고, 그게 제일 지금도 많이 힘든가 봐요. 또 때로는 꿈을 꿀 때도 이따금씩 그런 장면이 나와갖고 소름이 쫙 끼쳐갖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주변에 없어갖고 막 헤매다가 깨나는 이런 형태도 있고, 물 깊은 물 보게 되거나 아니면 태풍 물 보게 되나 바닷물 보게 되나 아니면 홍수라든가 깊고 큰 물을 보게 되면 절로 막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면서 경직되는 이런 감이 들고 너무 아슬아슬한 순간들 지금도 생각하면 떨려요. 지금 말하는데도 지금 또 떨리거든요. 탈북하면서도 힘들고 중국에서 20살 때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삼국을 통해서 오면서 거기 떠날 때 12명이 떠났는데 한국에 도착한 거 7명, 그러니까 5명이 아우, 그래요? 목숨을 잃은 그러니까 거죠. 그런 경우에 사실은 같이 오다가 네. 누구 하나 죽었을 때 그것도 사실은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내 네.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맞아요. 지인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게 네. 그걸로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그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거를 뭐 표현하고 자기가 힘들어서 일을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다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떠나서 제3국을 거쳐서 오는 그 과정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렇죠. 기억들, 경험들을 많이들 하시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를 보면 탈북 기간에 겪은 트라우마 사례들 네. 보통 거의 중국을 한 번씩은 거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들 그렇게 당하시는데 네. 납치, 유괴,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인신매매. 성매매. 네, 그렇죠. 인신매매 네. 그렇죠. 27.57%로 이게 가장 많더라고요. 인신매매가요. 그 27.5%라고 해도 여성들이 저는 솔직하게 다 말을 안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그렇죠. 더 많을 더 거예요. 많죠. 네. 그 거의가 그걸 거치지 않으면 중국에서 그 살아남기가. 말을 못 붙여요. 아, 그리고 뭐 이제 탈북 과정에서는 북송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그거는 거의 다가 있죠. 그 트라우마는 북송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정말 누가라도 알려주면 집가리에도 들어가 숨어 있고 남의 집 곳간에도 들어가 숨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뭐 진짜 그렇죠. 다들 그걸 겪었죠. 탈북자들은 워낙에 북한에서도 겪은 일, 중국 등에서 겪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2017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탈북민의 56%가 PTSD를 갖고 있어요. 탈북민 전체 숫자의 56%면 네, 절반 네. 이상인 사람들이 그렇죠. 갖고 있는 예. 일인데 이게 많은 얼마나 분들이. 심각하냐. 남한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쉽게 네. 이해가 될 텐데 남한 국민의 1.5%가 PTSD를 가지고 있어요. 1.5대 56이니까 뭐 50배 이상 많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특히 우리 이야기했지만 중국을 거쳐서 온 제3국에 오래 머물렀던 분들의 PTSD가 좀 더 심하고 오래 남아요.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머물렀던 분들의 생활이 정말 고단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탈북민들이 사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난민이라고 네. 분류를 하잖아요. 네네. 그 난민 3중 트라우마라는 게 있대요. 그거랑 정말 딱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고향을 탈출하게 된 이유가 만들어낸 트라우마, 그리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맞닥뜨린 그런 여러 맞아요. 가지 사건에 의한 트라우마, 그리고 도착지에서 트라우마. 그렇지. 그러니까 정착 남한에서의 트라우마, 정착 과정에 대한 트라우마도 사실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북한을 남겨놓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 맞아, 그게 맞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100%가 그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가. 저는 행복하다고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다고 말을 해도 그 행복은 절반짜리예요. 절반은 그쪽에다 두고 왔잖아요. 근데 가슴 아픈 건 본인들의 탓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 본인들이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전체의 잘못이고, 체제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치 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경제 상황, 사실 이런 것들이 잘못이었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많이 생각이 들어요. 자책하지 않았으면 통화를 하다가 그런 게 남들은 그래도 다 버티고 사는데 뭘 얼마나 더 살겠다고 혼자 그렇게 이거 그리운 고생을 하게 하냐. 언니가 막 그러면서 울 때도 있었거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이런 게 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된다고도 하지만 이게 수십 년 지나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북한에서 겪은 일들도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정착하면서 순간순간 뭔가 이렇게 울컥하게 되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많은 탈북민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심장이 그냥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와. 그렇게 이유 해서. 없이 그렇죠. 이유 소화하는데. 없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때 가서 의사가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나타난 좀 그런 거나 문제는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은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에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자기는 자기를 그런 쪽으로 mon다고 별로 안 좋아해요. 49호실이라면.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병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금방 나아요. 이게 3년 동안 추적해서 이 PTS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놓은 게 있는데 이걸 보면 한국에 왔던 사람들, 탈북민들 중에 PTSD를 가지고 있던 분들 중에 3년 뒤에 무려 88.8%가 회복이 되셨어요.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해. 맞아요. 정신적인 강인함을 말씀하셨는데 시간도 약이다. 여기서는 맞아요. 거기 이게 해당이 되고요. 다만 문제가
88.8%는 회복이 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한 11% 정도 되는 이분들의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울이나 불안, 강박 이런 증세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꾸준하게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뭐 북한에서는 일단 트라우마든 스트레스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인식이 전혀 없는 거라면 남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국가적으로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도 설립하고 뭐 공동체 그 트라우마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시작한데 사실 한국에서도 얼마 되지 몇 년 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건 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그 아, 트라우마 센터 설립.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트라우마를 한번 관리해보겠다 이런 건데 그만큼 이제 트라우마라는 거를 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보면 북한에서의 트라우마, 그리고 또한 여기 와서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또 트라우마, 이렇게 중첩되는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또 더 힘들거든요. 탈북민 사업에서 첫째도 둘째도 트라우마다. 그리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그 만남의 잠과 공유의 장을 같이 하면서 공유 공생하는 이게 진짜 좋은 힐링 장소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탈북민 여성들은 모여놓고 노래만 시켜요. 예, 그래서 앉아서 이분들이 격줄로 와서 자기네끼리 자기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가 인정해주고 그 함께 같이 공유하고 이걸 진짜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힘들지. 나도 힘들었다. 나도 바로 너네 출신이었는데 이렇게 했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걸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인지치료라고 해서 트라우마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인지적인 그런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지속 노출 치료라고 해서요. 트라우마 상황을 계속 노출시켜가지고 이를 좀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치료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EMDR이라고 해서요. 트라우마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제 안구에 자극을 줘서 우리 뇌 속에서 이 트라우마 상황을 좀 잘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쪽에다가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개념도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나의 정신적인 상처도 신체 상처에 못지않게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심리 치료를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거구나라고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 거기가 첫 걸음이기 때문에 네. 네.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외상 성장. 네네네. 트라우마가 나중에는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데 뒷받침 역할을 해주더라,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란 말이 될 것 같은데 외상이라는 거, 트라우마라는 거 시간이 걸릴 뿐이고 치료가 필요할 뿐이지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 맞아요. 꼭 하고 싶어요. 네. 이때 필요한 게 자기 효능감.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날 믿는. 그렇지. 그게 바로 외상 후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식물을 하나 잘 키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걸 보는 것부터, 그리고 아니면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아주 잘 키워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취감 이런 거 아주 작은 것부터 느껴나가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게 매우 그렇죠. 중요하죠. 네네네. 저는 이 트라우마나 이런 스트레스 이거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댔거든요. 근데 내 혼자 힘으로 그냥 참고 이겨낸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많이 배웠습니다.